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한 오늘 코스피가 21세기 최고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며 5,300선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 속에 SK하이닉스는 90만 원 고지를 넘어서며 100만 닉스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급등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환해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역사적인 한 달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월 한 달간 약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2000년대 들어 최고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5324.36으로 마감하면서 5300선을 돌파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1.29%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5,224.36으로 플러스 0.06%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149.44로 마이너스 1.29%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도 5,300선을 돌파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 코스피는 한때 5,318선까지 올라가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5,300선 돌파 자체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1월 전체로 보면 코스피가 약 13.8% 상승하면서 200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1월 이후 약 18년 만의 최고 성과입니다. 18년 만의 기록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을 이끈 주역은 역시 반도체 업종이었죠. 정확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90만 9천 원으로 플러스 5.57%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00만 원 돌파가 정말 눈앞입니다. 1월 한 달간 SK하이닉스는 약 33%나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6만 500원으로 마이너스 0.12% 소폭 하락했지만 1월 전체로는 약 15%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9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100만 닉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강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위치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엔비디아가 플러스 0.52% 상승하는 등 미국 빅테크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1월 한 달간 약 10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한국 반도체주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강력했군요. 그런데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1.29% 하락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6만 2,500원으로 마이너스 5.52%, 에코프로 BM이 23만 2,000원으로 마이너스 5.69%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39만 8천원으로 마이너스 4.44% 급락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최근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에코프로의 경우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에서 일부 승리를 거두며 최근 급등했다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외에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특히 눈에 띈 것은 증권주와 방산주입니다. 먼저 증권주를 보면 NH투자증권이 27,050원으로 플러스 3.84% 상승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윤병훈 대표 체제 출범 후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증권 업종도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요. 방산주는 어떻습니까? 현대로템이 23만 500원으로 플러스 1.77%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KK 방산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K2 전차 및 자주포 주문이 이어지고 있고 호주 레드백 사업도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합니다. K방산의 성장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3.45%나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416.56달러로 마감했는데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확대도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50만 원으로 마이너스 5.3% 하락했는데 이는 전기차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플러스 0.52% 상승했네요. 삼성 SDI는 39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명암이 갈리고 있는데 삼성 SDI는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입지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군요. 박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의 100만 원 돌파 여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증권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다만 은행주나 보험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이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이자 이익 감소 우려 때문입니다. 이제 환율과 거시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2.15원으로 플러스 0.9% 상승했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창용 총재가 오늘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이 정말 의아하다면서 상당한 평가절하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직접 거명하면서 환해지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약 1,000조 원이 넘는데 환해지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총재는 환해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그만큼 현재 환율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추진하고 싶은데 환율이 급등하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환해지를 늘리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핵심 딜레마입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로서 환율 변동을 장기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환해지 비용을 절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원화 약세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달러 매수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정책 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목표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네요. 환율 상승의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합니다. 둘째, 한국의 경상수지 흡자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은 양호하지만 수입도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1,4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구두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필요시 실제 개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금리 방향이 핵심 변수입니다. 만약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늦춘다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가속화한다면
환율은 1,300원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49,071.56으로 플러스 0.11% 상승했지만 S&P 500 지수는 6,969점, 0일로 마이너스 0.13%, 나스닥 지수는 23,685.12로 마이너스 0.72%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은 현재 실적 시즌 한가운데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192.51달러로 플러스 0.52% 상승했고 애플은 258.28달러로 플러스 0.72% 올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마이너스 3.45%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S&P 500 지수가 6,9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7,000포인트 돌파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약 3% 상승했습니다. 7,000포인트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S&P 500의 선행 PER가 22배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IX는 어떻습니까? VIX는 16.88로 플러스 3.24%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20 이하의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며칠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다음 주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준 회의가 다음 주에 있군요. 시장은 어떤 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동결 확률이 97%가 넘습니다. 핵심은 파월 의장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3%로 마이너스 0.56%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국채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장기채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는 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미국 장기채의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채권 투자 시 만기, 신용등급, 금리 변동성, 재투자 위험 등 4가지 원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 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타이완 반도체 TSMC는 어떻습니까? TSMC는 339.55달러로 마이너스 0.8% 하락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미중 기술 갈등 심화 우려가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향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TSMC의 중국 매출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최근 공매도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한때 10%를 넘어서면서 공매도 최대 타깃으로 지목됐었는데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손절매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시 마이너스 5.52%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네,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 제공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 이후 불공정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증권업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강세인데 은행주와 보험주는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수익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주식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늘어나고 IPO나 인수합병 등 투자은행 업무도 활발해지면서 수익이 크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이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한 것처럼 주요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주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예대 마진이 축소되면서 이자 이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저금리 환경에서 운용 수익률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윤병훈 대표가 이끄는 NH투자증권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다음 과제는 무엇입니까? NH투자증권은 IMA, 즉 투자일임 인가를 받았지만 이제 실제 자산을 얼마나 유치하고 운용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다음 시험대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단순 브로커리지를 넘어 자산관리 사업으로 진화하려면 고객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NH투자증권의 성공 여부는 한국 증권업계 전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K방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갖는 의미는 현대로템의 1조 원 돌파는 K방산 산업이 이제 틈새 시장을 넘어 글로벌 주류로 진입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K2전차는 폴란드에서 1000대 이상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K9 자주포도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군의 차기 주력 장갑차로 선정돼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무기 수요 급증이 K방산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방산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향후 10년간 K방산의 수출 규모는 연평균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상 무기뿐만 아니라 함정, 항공기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으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 관리와 애프터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결함이나 사고가 국가 브랜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64.17달러로 마이너스 1.91% 하락했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5,201.18달러로 마이너스 2.19% 떨어졌네요.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는 중국 경제 둔화 우려와 미국의 높은 재고 수준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이 커서 60달러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금은 최근 급등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스당 5,200달러는 여전히 역사적 고점 수준이지만 달러 강세와 실질 금리 상승이 금값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리가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금과 은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 부담이 있는 반면 구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리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원자재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구리 사용량이 기존 데이터 센터의 5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광산 개발이 어렵고 주요 생산국인 칠레와 페루의 정치적 불안정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구리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구리 선물이나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구리 관련 ETF들이 상장돼 있습니다. 또는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글로벌 구리 광산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투자는 변동성이 크므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81,586.45달러로 마이너스 2.34%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9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8만 달러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SEC의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우호 정책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오픈AI가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샘 올트먼의 오픈AI 두 회사 모두 IPO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기업 가치가 약 2천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고 오픈AI는 최근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 2,500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이 두 회사가 상장한다면 테슬라나 메타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기술주 IPO가 될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 상장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리 관련 산업과 공급망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경우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오픈 AI는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스톤이 4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이 운용자산 규모 1조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1,7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블랙스톤은 부동산, 사모주식, 인프라, 크레딧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와 물류센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이는 대체 투자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대체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대체 투자는 전통적인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낮고 최소 투자 금액이 크며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츠 아리아이트스나 인프라 펀드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간접적으로 대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4일과 5일 이틀간 회의가 열리고 5일 새벽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리 동결은 확실시되지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나올 향후 금리 경로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2월 7일에는 미국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일정은 어떻습니까? 2월 첫째 주에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강할 것인지, 재고 조정 우려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스피가 5,300선을 돌파했지만 단기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14%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에 근접하면서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할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소외됐던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주는 여전히 모멘텀이 있고 K방산주도 중장기 성장성이 확실합니다. 또한 배당주나 밸류업 테마주도 주목할 만합니다. 넷째,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 노출이 큰 기업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나 나스닥 ETF를 통한 분산 투자를 추천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위험은 벼락거지 신드롬입니다. 최근 나만 뒤처졌나 5000P 시대의 박탈감을 느낀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많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신용거래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강제 청산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산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만 찾고 부정적인 신호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손절 라인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10,000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등락을 반복합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수익 방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2월 시장 전망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월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 회의, 미국 고용 지표, 국내 기업 실적 발표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코스피는 5,000에서 5,500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SK하이닉스의 100만 원 돌파 여부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월의 급등이 과도한 기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정과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2월에 일부 조정이 나온다면 이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코스피의 21세기 최고 월간 수익률 달성과 5,300선 돌파, SK 하이닉스의 100만 원 돌파, 임박 환율 급등과 국민연금 환해지 논란, 그리고 K방산의 약진 등을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1월의 화려한 상승 뒤에는 항상 2월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와 고용 지표, 기업 실적 발표 등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흥분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것이 결국 성공 투자의 왕도입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